빨리 해요. 사람 많은 거 알죠? 거친 말투로 압박하는 양도철. 하지만 윤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도철 씨, 앉으세요. 남자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가짜 이름이 들통난 순간이었다. 지금 도망치시면 국민지원금이 아니라 실형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주민센터에서 일어난 여직원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화곡동 주민센터 민원실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길고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 때문에 벌써 2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계셨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봄 햇살이 따스했지만 민원실 안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3번 창구에 앉아서 묵묵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8살의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겨 묶고 있었죠. 얼굴 표정은 늘 진지했지만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만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들은 지영을 보고 군인 출신 아니냐며 농담을 하곤 했는데 사실 그들은 지영의 진짜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통장 사본이 빠져 있네요. 다음에 오실 때 꼭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영이 점잖게 말하자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셨습니다. 지영은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가실 때까지 지켜보다가 다시 다음 번호표를 불렀습니다. 87번 분 오세요. 그때였습니다. 민원실 입구로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고 있는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고 왼쪽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다른 대기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양도철은 번호표를 뽑지도 않고 바로 지영의 창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를 툭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지영은 눈을 들어 도철을 바라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번호표 먼저 뽑으시고 순서대로 기다려주세요. 아, 진짜 답답하네. 사람 많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나 바쁜 사람이라고요. 도철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자 대기 중이던 다른 어르신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지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순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번호표 뽑아서 차례를 기다려주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철은 잠시 멈칫하더니 혀를 차며 번호표를 뽑으러 갔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죠.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20분 후 드디어 도철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다시 지영의 창구 앞에 서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은 차근차근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통장 사본까지 모든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보면서 미간을 살짝 찌푸렸죠. 글씨체가 너무 깔끔했고 인쇄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보였거든요. 성함이 김도윤 씨시죠? 네, 맞습니다. 주소가 강서구 화곡동인데 여기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3년 정도 됐나요? 도철은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지영의 눈은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주민등록 이전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여기 이전 기록을 보니까 작년에 이사 오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도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아, 그게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요. 뭐 그런 거 중요한가요?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영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이 도철의 손목에 있는 문신을 포착했죠.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용 모양의 문신이었습니다. 지영의 뇌리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류 검토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영은 말하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도철의 얼굴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봤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정확히 보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철은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도대체 뭘 그렇게 오래 보는 거야? 서류 다 갖춘 거 보이잖아. 그냥 빨리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지영은 고개를 들어 도철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때 지영의 머릿속에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 그리고 은근히 드러나는 조급함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패턴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수상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도철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그녀는 틈틈이 민원 접수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화요일 오후 민원실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서 대기자도 서너 명 정도밖에 없었죠. 지영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이번 주 접수 현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원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죠. 분명히 일주일 전에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오늘은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고 가죽 점퍼 대신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번호표를 뽑고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그를 유심히 관찰했죠. 얼굴 윤곽, 코의 모양, 입술의 선까지 모든 것이 일주일 전 그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15번 분 오세요. 지영이 번호를 부르자 남자가 창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안녕하세요. 국민지원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지영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죠. 신청서 맨 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박민수?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 김도윤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박민수였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해 봤죠. 생년월일도 주소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함이 박민수 씨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전에 저희 주민센터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와보는데요. 왜 그러시죠? 아,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착각했나 봅니다. 지영은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이건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얼굴에 다른 이름, 다른 주민등록번호라니요. 서류를 보니 이번에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명서, 통장 사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인쇄 상태도 너무 깔끔했습니다. 지영은 슬쩍 남자의 손목을 보려고 했지만 이번엔 긴 소매 셔츠를 입고 있어서 문신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관절의 작은 흉터나 손톱 모양까지 일주일 전 그 남자와 정확히 일치했죠. 잠깐만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영은 말하며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주 접수 기록을 모두 검색해 봤죠. 김도윤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니 일주일 전 접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로 검색해 보니 아무 기록도 없었어요. 그때 지영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07특임대에서 근무할 때 봤던 신분 위조 사건들 말이죠.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서 혜택을 중복으로 받아내는 수법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혹시 형제분이 계시나요?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유롭던 모습이 순간 굳어졌죠. 아, 그냥 가족 관계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영은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일주일 전에 김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온 거죠. 이건 명백한 부정 신청 시도야. 지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단순히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죄송한데 신분증 확인을 위해서 지문 찍어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지문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새로 바뀐 규정이에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거든요. 사실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과거 707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죠. 지문 스캐너를 조작해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은 지문 스캐너에 몰래 USB를 꽂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죠. 화면에 지문이 입력되면서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초 후 컴퓨터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영의 눈이 크게 떨어졌죠. 양도철, 전과 칠범, 사기, 공문서 위조, 폭력. 바로 그때였습니다. 양도철, 아니 박민수라고 자칭하는 남자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뭔가 불편하네요.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하지만 지영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도철 씨, 앉으세요. 남자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지영이 그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금 도망치시면 국민지원금이 아니라 실형이 먼저입니다. 지영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도철은 지영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허허 웃으며 다시 앉았죠. 무슨 소리예요? 도철이 누구예요? 제 이름은 박민수라고요. 그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었지만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그런 도철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수법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지영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도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지문 검색 결과가 떠 있었죠. 양도철, 1979년생, 전과 칠범, 최근 출소일은 작년 11월입니다. 도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죠. 이게 뭐예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지문이 비슷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영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도철의 사진을 몰래 찍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상급자에게 확인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지영은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한쪽 구석으로 가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상대방은 707특임대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상우야,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사진 하나 보내줄 테니까 신원 조회 좀 해줄 수 있어? 지영아, 갑자기 웬 신원 조회? 지금 공무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사진부터 확인해줘. 5분 안에 답 줄 수 있지? 지영은 도철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구로 돌아와서 도철과 마주 앉았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시스템 오류인지 확인하고 있어요. 도철은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떨고 있었고 자꾸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죠. 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나도 할 일이 있다고. 곧 끝날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때 지영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우에게서 온 답장이었죠. 양도철 맞아. 최근에 신분증 위조로도 수배 중이야. 어디서 봤어? 지영은 메시지를 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그녀는 다시 상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화곡동 주민센터에 국민지원금 이중 수급하러 왔어. 증거 수집 중이니까 일단 대기해줘. 지영은 휴대폰을 정리하고 도철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도철 씨, 이제 그만하시죠.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 혼란스럽게 하네. 일주일 전에 김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같은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때 입었던 가죽 점퍼 기억나시죠? 왼쪽 손목에 용 문신도 있고요. 도철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지영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증거는 충분해요. 지문, 얼굴 인식,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까지 이미 관련 기관에도 연락을 취했고요. 도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죠. 지금까지의 당황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눈빛으로 지영을 노려봤습니다. 이봐요. 공무원 양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 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김도윤으로 왔을 때의 그 거칠고 위협적인 말투였죠. 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수급을 막는 게 제 업무거든요. 부정수급.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얼굴이 비슷하다고 같은 사람이에요? 웃기지 마세요. 도철은 여전히 발뺌을 하고 있었지만 지영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컴퓨터에서 파일 하나를 열었죠. CCTV 영상이에요. 일주일 전 김도윤으로 오셨을 때와 오늘 박민수로 오셨을 때 모습이 모두 녹화되어 있어요. 화면에 두 개의 영상이 나란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은 달랐지만 걷는 모습이나 손동작, 심지어 말하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죠. 이거 보세요. 말할 때 왼쪽 입꼬리를 올리는 습관, 생각할 때 코를 만지는 동작, 심지어 의자에 앉는 방식까지 정확히 일치해요. 도철은 영상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그때 민원실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어딘지 도철과 비슷한 인상이었죠. 실례합니다. 양도철이라는 사람 여기 와 있나요? 지영은 그 남자를 보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도철이 그 남자를 보더니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형님,
왜 여기까지? 야, 임마. 일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조용히 정리하자고 했잖아. 그 순간 지영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부정수급이 아니었어요. 더 큰 조직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었죠. 실례지만 어떻게 되신 분이신가요? 지영이 물어보자 정작 남자는 명함을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서부경찰서 수사과 양도석 경감입니다. 제 동생이 말썽을 피운 것 같은데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까요? 지영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경찰 고위직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그럴 수 없습니다. 규정이야 어떻게든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융통성을 발휘해 봅시다. 도석이 은근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제가 알기로는 경찰관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요. 도석은 지영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형제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굳이 크게 만들 필요 있나요? 하지만 지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도철 씨 신청서에 부양 가족이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지영은 김도윤 명의로 제출된 서류를 다시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부양 가족란에는 아내 이선미, 아들 양준호, 딸 양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족이니까 가족이죠.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도철이 대충 둘러대려고 하자 지영은 컴퓨터에서 주민등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잠깐만요.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선미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결과가 나왔는데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상하네요. 이선미 씨가 작년 8월에 사망 신고가 되어 있어요. 도철과 도석 형제의 얼굴이 동시에 하얘졌습니다.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도철이 더듬거리며 말하자 지영은 계속해서 다른 가족들도 검색해 봤습니다. 양준호 씨는, 이분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네요. 양미영 씨는, 지영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긴 한데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시고 도철 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민원실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철은 말문이 막혔고 도석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지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양가족 3명 중에서 2명은 이미 사망하셨고 1명은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네요. 이건 명백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때 도석이 나섰습니다. 잠깐, 그게 확실한 건가요?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전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오류가 아닙니다. 저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거든요. 지영은 화면을 돌려서 2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망신고서와 출입국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식으로 가짜 가족을 만들어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게 도철 씨만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도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영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뭔 소리예요? 우리 도철이가 그런 큰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실수한 거겠죠. 실수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쓸 수는 없어요. 이건 명백히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지영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국민지원금 신청 기록을 모두 검색해 보기 시작했죠. 몇 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철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신청된 케이스가 무려 15건이나 되네요. 모두 다른 이름이지만 신청 패턴이 똑같아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신청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윤, 박민수, 이재현, 최영호.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부양가족 구성이나 서류 작성 방식이 거의 동일했죠. 설마 이 모든 신청이 도철 씨 혼자 한 건 아니겠죠? 지영이 날카롭게 물어보자 도철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런 거 저 혼자 할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저는 그냥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철이 말을 흐리자 도석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죠. 설사 우리 도철이가 실수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조용히 사무실에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지영은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고발센터죠? 신고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석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전화 끊어. 하지만 지영은 이미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화곡동 주민센터에서 조직적인 국민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간부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보이고요. 당신 지금 미쳤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도석이 소리를 지르며 지영에게 다가갔지만 지영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지영, 화곡동 주민센터 주무관입니다. 지금 양도철이라는 사람이 가짜 신분으로 이중수급을 시도하고 있고 양도석 경감이 이를 무마하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담당자가 자세한 상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차근차근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설명했죠. 그 사이 도석은 도철을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임마, 내가 뭐라고 했어?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형님,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쉽게 넘어가? 야, 이 여자가 보통 공무원이 아니야. 뭔가 냄새가 나단 말이야.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사이 지영은 통화를 마쳤습니다. 30분 안에 담당자가 오신다고 하네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도석은 지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함부로 건드린 거야. 하지만 지영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유리한 상황이죠. 증거도 충분하고 이미 신고도 했으니까요. 그때 민원실로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머니였죠. 저기 국민지원금 신청하러 왔는데요. 할머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지만 지영은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피해보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어.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일이 있은 후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와서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갔지만 정식 조사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지영은 책상에 앉아서 어제 정리해둔 서류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도철의 위조 서류들과 15건의 유사 사례, 그리고 모든 증거를 담은 USB까지 모두 서랍에 잘 보관해 두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랍을 열어본 순간 지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럴 수가. 서류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철의 신청서도 15건의 유사사례 출력물도 무엇보다 결정적 증거였던 USB까지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죠.
지영은 급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둔 파일들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 소행이야. 지영은 혼잣말을 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센터장과 각 팀장, 그리고 경비원뿐이었죠. 그때 동료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지영은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지영아, 어제 늦게까지 고생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람까지 왔다고 하던데. 팀장인 김 과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친근했던 그의 말투가 오늘따라 어색하게 들렸죠. 네, 부정수급 사건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서류들 다 어디 갔어? 아침에 보니까 내 책상이 깨끗하더라. 김 과장의 질문에 지영은 순간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왜 그가 자신의 책상을 유심히 봤을까요? 서류가 사라졌어요. 누군가 가져간 것 같은데. 에이, 설마. 내가 집에 가져간 거 아니야? 요즘 워낙 바빠서 깜빡할 수도 있잖아. 김 과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지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쯤 센터장이 지영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영 씨, 앉아요. 센터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문 하나가 놓여 있었죠.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감사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감사요? 뭔 감사 말씀이신가요? 지영 씨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내용이에요. 지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으려고 한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누가 신고한 건가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감사가 끝날 때까지 지영 씨는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센터장이 공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 공문을 받아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직무배제 명령서. 윤지영 주무관은 감사 기간 중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며 자택대기 명령을 받는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영 씨,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서요. 일단 집에서 기다리세요. 지영은 멘붕 상태였습니다. 증거는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죠. 점심시간 지영은 짐을 정리하며 민원실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제 봤던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아가씨, 어디 가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어요. 에이, 왜요? 어제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셨어요? 물론이죠. 그 무서운 남자들이 아가씨를 괴롭히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끝까지 맞서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할머니는 지영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가씨가 쫓겨나요?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고요. 다 보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아가씨를 괴롭히는 거. 그때 다른 어르신들도 몇 분 더 오셨습니다. 모두 지영을 찾아온 거였어요. 선생님, 왜 이래요? 어디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놀라서 왔어요. 그 사기꾼들 때문에 선생님이 피해보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어제 일 다 봤거든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씀에 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였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선생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선생님 말고는 믿을 데가 없어요.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돈을 훔쳐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선생님이 막아주셔야 해요. 지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꼭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약속드려요. 그날 오후 지영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것도 갑작스러운 감사도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한테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지영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래된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대 시절의 동료들 말이죠. 이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지영 씨죠? 조심하세요. 당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세요? 누가 저를 노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집에서 사흘째 대기 중이던 지영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감사팀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고 센터에서도 소식이 없었죠. 그동안 어르신들이 몇 번 안부 전화를 주셨지만 달리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마음만 무거웠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민지원금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지영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막으려고 했던 일이 다른 곳에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속이 쓰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상우라는 이름이 떴죠. 707특임대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상우야? 갑자기 웬일이야? 지영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 너 때문에 여기가 난리야. 상우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내가 신고한 그 조폭 양도철 말이야. 그놈이 우리가 3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던 민간 위장 브로커 조직의 핵심 인물이야.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순한 국민지원금 사기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민간 위장 브로커 조직이 뭐야?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전문적으로 가로채는 조직이야. 가짜 신분증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신청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지금까지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해. 상우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0억 원의 유사 사례도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들도 모든 것이 조직적인 범죄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한 거야? 내가 발견한 증거들이 이 조직을 해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어. 특히 양도철의 신분 위조 패턴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거야. 하지만 증거가 모두 사라졌어.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이 조직에는 내부 협력자들이 있거든. 경찰이나 공무원 중에도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지영은 도석 경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감사와 직무 배제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지영아, 이번엔 놓치면 안 돼. 이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잡아야 해.
너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옛날 707 팀원들이야. 다들 지금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런 일에는 여전히 관심이 많거든. 상우의 말에 지영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자택대기 상태야. 움직이기가 어려워. 그건 문제 없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공식적으로는 배제되어 있으니까 그들도 경계를 풀 거야. 상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조직이 다음 주에 큰 건을 준비하고 있어. 전국 17개 지역에서 동시에 신청하려는 계획이야. 17개 지역이나? 그럼 피해 규모가 최소 30억 원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화곡동 주민센터도 그중 하나야. 지영은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의 지원금이 이런 식으로 도둑맞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뭘 해야 해? 일단 센터 내부의 협력자를 찾아야 해. 내 서류가 사라진 것도 갑작스러운 감사도 모두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런데 어떻게 찾아? 우리가 도와줄게. 내일부터 비공식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거야. 너는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주변을 관찰해봐. 상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이 조직은 생각보다 위험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을 제거하는 것도 서슴지 않거든. 증인을 제거한다고? 3년 전에 부산에서 이 조직을 신고한 공무원이 있었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 지영의 등에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 받은 익명의 경고 전화가 떠올랐어요. 그럼 나도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상우의 말에 지영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알겠어. 내가 할게. 좋아.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나자. 장소는 따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때 지영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센터장과 김 과장이 나눴던 대화였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김 과장이 왜 내 책상을 그렇게 자세히 봤을까? 지영은 일어나서 노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의 첫 방문부터 서류 도난까지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봤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과장이 도철에 대해 물어볼 때 너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들까지 말이죠. 설마 김 과장이.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707 시절의 훈련복을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그때의 윤지영이 되어야 했거든요. 휴대폰에 상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강서구청 앞 카페에서 만나자. 그리고 조심해. 지영은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지영은 상우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우가 건네준 파일들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양도철 조직의 전국적인 활동 패턴과 내부 협력자 명단까지 3년간의 수사 결과가 모두 담겨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김 과장의 이름이 협력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의심스러운 금전거래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지영은 파일을 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가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상우는 내일 오전에 특별수사팀이 동시에 17개 지역을 급습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영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죠. 화곡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현장을 잡아달라는 거구나. 지영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지영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죠. 마치 첫 출근하는 신입사원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 자택 대기 중이라고 들었는데 왜 나왔어요? 오늘 감사가 끝난다고 해서 나왔어요. 업무 인수인계 받으러요. 지영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비원은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죠. 민원실로 들어가니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상우가 준 특별 USB를 꽂고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몇 분 후 삭제되었던 파일들이 하나씩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의 위조 서류들, 15건의 유사 사례, 모든 증거가 다시 나타났죠. 됐어. 지영은 작은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오전 9시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은 지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영아, 너 왜 나왔어? 아직 감사 안 끝났잖아. 과장님, 오늘 복직한다고 연락 받았어요. 혹시 못 들으셨나요? 지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죠. 그래, 나는 못 들었는데. 확인해 볼게. 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센터장실로 향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민원실에 어르신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지영을 보신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말씀하셨죠. 아가씨, 다시 오셨네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할머니, 저 때문에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때 민원실 입구로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양도철이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왔을 거였죠. 지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상우의 말에 따르면 오늘이 그들의 마지막 대규모 작전일 거라고 했어요. 도철은 번호표를 뽑고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영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26번분 오세요. 지영이 도철의 번호를 부르자 그는 창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최성민이라는 이름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국민지원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네,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영은 차분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최성민 씨, 혹시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신청하신 적 있으시나요? 무슨 소리예요? 처음 신청하는데. 그럼 김도윤이나 박민수라는 이름은 모르시겠네요? 도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영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컴퓨터에서 복구된 파일들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영이 모니터를 돌리자 도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3가지 다른 신분의 신청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명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완전히 지우기 어려워요. 지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민원실 뒤쪽에서 김 과장이 나타났어요. 지영아, 뭐 하는 거야? 센터장님이 부르셔. 하지만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도 오세요. 같이 보실 게 있어요. 지영은 컴퓨터에서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 과장의 계좌 거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건 뭐야? 김 과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2년간 받으신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이에요. 모두 양도철 조직에서 나온 돈이죠. 민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기 중이던 어르신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 도철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넌 누구야? 공무원이 아니잖아. 맞아요. 저는 공무원이기 전에 707특임대 출신이거든요. 지영의 말에 도철과 김 과장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국 17개 지역에서 특별수사팀이 동시에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도철 씨의 조직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영이 말을 마치자 민원실 입구로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상우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어온 거였죠. 양도철, 김태식,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철과 김 과장은 저항할 틈도 없이 수갑을 찼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어르신들을 지켰어. 그때 할머니가 지영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일이었거든요. 한 달 후 화곡동 주민센터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양도철 조직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국민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거든요. 지영은 이제 내부 부정수급 전담반 팀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만든 특별부서였죠. 그녀의 책상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감사패와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팀장님, 오늘도 상담 요청이 5건 들어왔어요. 신입 직원 박주임이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견되면 지영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네, 오후에 확인해 볼게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바빠졌지만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민원실에는 어김없이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모든 분들이 편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죠. 부정수급자들이 사라지니까 대기 시간도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지영이 오늘도 고생하네. 단골 어르신 중 한 분인 김할아버지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손이 불편하신데도 직접 타오신 거였어요.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드릴 게 있어야죠. 에이, 뭘. 우리가 마음 놓고 지원금 받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군데. 이 정도는 해야지. 김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지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요즘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혹시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지영이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뭐가 무서워. 점심시간 지영은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센터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영 씨, 행정안전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에 전국 공무원 교육자료 제작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인터뷰요? 화곡동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해요. 국민을 지키는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교육 영상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곳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오후 2시쯤 민원실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지영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셨던 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야, 아가씨. 오늘은 특별한 일로 왔어. 할머니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꺼내서 지영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정성껏 만든 거야. 아가씨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잖아. 상자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분홍색 실로 곱게 떠서 만든 예쁜 목도리였어요. 할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요. 에이, 뭘.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편지도 있어. 할머니가 건네주신 편지에는 동네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영이 덕분에 우리가 사기꾼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영은 편지를 접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분들을 지켜드려야지. 오후 4시 지영은 새로운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화곡동 주민센터 부정수급 전담반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상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화곡동 사례랑 비슷한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지영은 전화를 받으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제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내일 오전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와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지영아, 오늘 일 끝나고 팀 회식할 거야. 같이 갈래? 동료가 다가와서 말했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어르신들과 약속이 있어서. 사실 지영은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였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오후 6시 지영은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강당에는 벌써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지영이 왔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줄 거야?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을 보니 지영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상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영아, 전국에서 내 방식을 도입한 이후로 부정수급이 70%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어. 정말 대단해. 지영은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몇 달 전에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활기찬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였거든요. 지영은 내일 할 일을 정리하며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국민 한 분 한 분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다. 내일도 더 많은 분들을 지켜드리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민원이 아닌 사람을 지켰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